안녕하세요. 컨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 노가영입니다. 오늘 시민관광 아카데미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게 될 내용은 관광 상품에도 이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로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떤 부분들로 지금 움직이는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그것을 디지털 컨텐츠 마케팅과 어떻게 연결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광 상품 트렌드와 컨텐츠 마케팅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세션으로 아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관광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지금 뭐 많이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K 컨텐츠 르네상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한국의 컨텐츠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숏폼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요즘 대기업들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도 숏폼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숏폼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나 미디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더라도 숏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세일즈를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세션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고객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흩어져서 파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티라는 이야기가 이제 팬데믹 때부터 굉장히 저희가 대중적인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3가지 요소, 공간, 스토리 그리고 음식 요 내용을 중심으로 여행 상품, 관광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요즘 기업들이 숏폼 마케팅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드렸는데 그거가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생활 예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사례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마케팅할 때 가장 중요한 담론이죠. 이 컨버전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컨버전스라는 이 키워드를 관광 산업이라든지 뭐 컨텐츠 산업, 제조, 금융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빨리빨리 변화가는 트렌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획자 입장에서 또 마케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컨버전스가 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기분 좋은 이야기, 최근 3년 동안의 K 컨텐츠 르네상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으로 아카데미에서 6관왕을 했죠. 뭐 지금 뭐 너무 넷플릭스 통해서 K 컨텐츠들이 잘하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20년 가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K-팝으로는 1등을 했죠. 지금 뭐 요즘 블랙핑크가 너무 뭐 미국 차트, 영국 차트 석권하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20년에 이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그리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큰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2021년은 누가 뭐래도 뭐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그 성과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영어권 포함해서 1등 했대. 이게 아니라 역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서 가장 최장기간 52주 동안 1등을 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한국 컨텐츠들을 예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바로 연이어서 지옥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BTS의 기획사이죠. 하이브가 미국의 굉장히 큰 메이저 레이블입니다. 뭐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저스틴 비버를 가지고 있는 이 이타카 홀딩스를 100% 또 소유를 하는 딜을 했고요. 그리고 CJ E&M이 라라랜드의 제작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영화의 어떤 제작사이기도 한 엔데버 컨텐츠 프로덕션을 또 100% 인수했었던 해입니다. 또 카카오나 네이버가 북미와 캐나다에 있었던 웹소설 플랫폼들에 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은 K 컨텐츠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뭐 K-팝, K-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었는데 솔로족이라는 한국 예능이 최초로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4위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로스트아크라는 스마일게이트의 게임이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뭐 미국, 유럽, 중국 굉장히 큰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웹툰인데 이 머니게임이라는 이 작품이 미국 시장에서 또 예능 판권으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초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최초로 수상을 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0, 2021년, 2022년에 르네상스를 봤고요. 올해는 뭐 더 글로리가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고 또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 깐느에서 또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지옥에 연이어서 피지컬 100이라는 한국의 리얼리티 서바이벌이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넷플릭스 글로벌 시장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킹더랜드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피지컬 100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영국의 BBC가 어쩌면 K 컨텐츠의 넥스트 트렌드가 한국의 리얼리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간 뭐 넷플릭스 통해서 최초로 K-드라마의 본격적인 흥행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킹덤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뭐 킹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지옥, 스위트홈 이런 작품들이 첫 해에 굉장히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작품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모두 대부분 좀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헐리우드에서는 B급 장르라고 하는 뭐 공포 그리고 뭐 좀비 어떤 이런 장르들인데요. 그간 한국 제작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웠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년 심판이라든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헐리우드 산업 내에서도 정통적인 메이저 장르라고 하는 이 휴먼 드라마 또 법정 드라마 이 정말 센 어떤 그 자극적인 장르가 아닌 한국 자체의 이야기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받습니다. 게다가 또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큰 신드롬을 이제 얻기도 했었었죠. 이번 슬라이드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빠찡꼬가 있고요. 또 미나리가 있고 그리고 최근 디즈니 계열의 OTT에서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메리칸 서울이라는 이 포스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간의 K 콘텐츠와는 살짝 결이 다르죠. 뭐냐면 한국인, 한국의 제작사,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이 내면이 궁금한 거예요.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활들을 해왔는지가 궁금한 거죠. 특히 이제 아메리칸 서울 같은 작품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간 어떤 여성이 성인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혈통을 찾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즉 이제 약간 이거를 이제 저희가 K 프리미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컨텐츠가 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의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 이 생산자 군단이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빠찡꼬, 미나리, 어메리칸 서울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무언가 어떤 것도 이제는 컨텐츠 스토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문화까지 궁금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거를 저희가 컨텐츠와 미디어 산업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산업군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컨텐츠로 인해서 K 프리미엄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숏폼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왜 기업들이 지금 숏폼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숏폼이 주목받기 시작했는지를 뒤에 이제 연이어서 나올 저희가 관광 상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숏폼 마케팅, 이 숏폼이라는 트렌드가 어떤 배경으로 요즘에 조금 중심에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감성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과거에는 썼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분이 저희 이제 역대 이제 마케팅과 홍보를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산업으로 정착시킨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에 미국에서 책이 너무 안 팔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책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헐리우드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에서 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정통 책장을 이 협찬을 이렇게 PPL을 공간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게 거죠.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시장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중산층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 우아한 책장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책장이 유행하고 책장들이 이제 집에 가정 내에 비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팔렸을까요? 바로 책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의 대중의 심리, 정신 분석학을 이렇게 교모하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 바로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여배우에게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게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굉장히 독립적이고 멋있는 여성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감성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2023년에 이런 감성 마케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검색과 검증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00년도에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죠. 우리가 따따따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면서 정보가 굉장히 평준화됐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네이버와 구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내내 그 부분을 파면 되죠. 자, 거기에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실리콘밸리의 SNS라는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검색 포탈의 어마어마한 정보량에다가 소셜 미디어의 이 피드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나의 느낌에 대해서 댓글들을 달아주고, 자, 이런 세상에서는 의견보다는 어떤 사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검증이 가능하고 일방향적인 광고보다는 대중의 리뷰가 훨씬 더 안전하고 중요한 세상이 됩니다. 즉, 감성 마케팅이 과거보다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디지털 플랫폼들이 폭발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장르의 컨텐츠들이 막 과잉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끝까지 광고를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냐? 바로 짧은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숏폼. 지금 숏폼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중요한 배경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약간 다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참 팬데믹 때 여의도의 새로운 백화점, 더 현대 서울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백화점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트렌드북을 봤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과 그리고 현대 백화점이 계속 경쟁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이 신세계 백화점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현대 백화점에 지금까지는 스타벅스의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인 스타벅스 리저브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브랜드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 측의 의견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우리의 경쟁 백화점이 맞지만 만약에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커피 브랜드가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서 우리 고객들을 더 오래 우리 백화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고객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을 컨텐츠를 통해서 또는 어떤 공간의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이 내 서비스와 내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모든 서비스들과 브랜드들이 공간 브랜드들이 고객들의 시간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숏폼 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컨텐츠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광고를 끝까지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컨텐츠로 이 마케팅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실게요. 자, 숏폼, 왜 지금 숏폼이 트렌드냐? 검색과 검증의 시대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가 예전만큼 잘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들은 과잉 공급되고 컨텐츠까지 폭발하고 있다. 우리 고객들은 너무 바쁘다.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컨텐츠는 점점 짧아지고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비가 확산되면 이 씬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프로페셔널한 PD와 작가들이 이 숏폼 시장, 유튜브 시장에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높아지고 다시 선순환이 돼서 소비가 확산되는, 이게 바로 요즘의 숏폼 사이클, 숏폼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틱톡, 쇼츠, 릴스. 전 세계적으로 숏폼 3대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요즘 유튜브 채널들의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그리고 이 뷰 수가 잘 정비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뷰 수가 폭발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채널 계정을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그 유통 채널들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 이 유튜브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구독자 수와 뷰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요즘에 인기가 많은 성시경 씨의 단독 채널인데요. 구독자 수가 이 정도가 되는데 뷰 수는 압도적으로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뷰 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K 컨텐츠 르네상스다라고 하면서 이 헐리우드 전체 산업에서 헐리우드 다음에 제2의 컨텐츠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K-드라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K-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숫자를 잠깐 보시면 17, 1000, 뭐 30%, 1.5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529개 채널 중에서 1개 채널 정도가 저희 나라가 지금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529개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왜 요즘에 초등학생들, 알파 세대들도 자기 채널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만 구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숫자 529개 중에서 1개 정도 채널이 수익이 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나는 어떤 채널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증감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1.5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1배속으로 잘 안 보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5배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제 키워드는 유튜브는 예능의 어떤 천국이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스타 크리에이터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들 또는 스타트업들까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포맷들로 본인들의 컨텐츠를 알리고 또 본인들의 상품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 봤습니다. 뭐 공감에 대한 거, 또 유튜브 예능들이 굉장히 시즌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능인지 아니면 지식 정보인지 또는 이 토크인지 다큐인지 스포츠 예능인지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장르들이 섞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장르를 규정하기 어려운 포맷과 장르가 이렇게 융합되고 있다, 컨버전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지식 정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죠. 과거에 뭐 예능인들이나 스타 뭐 셀럽들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 박사들, 뭐 작가들 이런 굉장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식 정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기업이 아닌, 미디어 기업이 아닌 일반 제조나 금융, 굉장히 여타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컨텐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했을 때 그 기자분 질문에서 인사이트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왜 작가님 요즘에 미디어와 컨텐츠 기업이 아닌데 컨텐츠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고객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바쁘기 때문에 광고를 끝까지 볼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마케팅이 컨텐츠 스토리텔링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상품과 마케팅을 알린다. 두 번째는 지금 빠른 기업들, 고객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빠른 기업들이 컨텐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공간 자체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케팅이 먹히지 않는다. 과거 대비 투자한 돈 대비 효과가 덜하다. TV 광고를 잘 보지 않는다. TV 앞에 사람들이 잘 앉아 있지 않는다. 그리고 대중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흩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케팅이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가 이제 후에 나올 관광 상품이랑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나 뭐 무신사나 제일제당 같은 비컨텐츠 기업들이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왕 찡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1, 2년 전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이 공장에 이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찡천재 유튜브 채널이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부왕 찡천재라는 이 채널이 삼성전자 측에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ATL이 아니라 기존의 TV 광고나 언론 보도가 아닌 이 유튜브 채널을 활용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유튜브의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만 평이거든요. 예? 사실 사내 임반 임직원도 차로 못 따라다니는데 VIP셔가지고는 아 원래 차를 못 따라다녀? 네, 안에는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찐천재니까.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이러면 나 너무 송구스러운데. 저기는 뭐예요? 레스토랑이에요? 안에가 오. 무슨 호텔 저기가 그러니까요. 라운지 같아. 호텔 라운지야. 그렇지. 그게 직원들 쉬는 공간. 네. 5월이나 이럴 때 행사도 많이 하는데. 행사할 때는 사회자도 불구해요? 지금 잠깐 그 공부왕 찐천재의 이제 하나의 클립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잠깐 보셨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재미있는 건데 이것도 아마 이미 대부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CU 편의점의 웹드라마. 웹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웹 예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시리즈가 유튜브 전체 내에서 2억 뷰라는 압도적인 어떤 수치를 보였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그 편의점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 직원들이 CU 편의점의 조끼를 입었다. 요거 말고는 실은 직접적으로 CU 편의점을 직접적으로 이 언급을 하거나 브랜딩하지 않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웹드라마 내에서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이 CU 편의점을 굉장히 따뜻한 어떤 공간으로 포지셔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고객들이 자꾸 왜 TV 시청률이 과거만큼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고객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세상에서 흩어지고 있다, 파편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에버랜 로제스의 상품 수용 주기를 제가 약간 컨텐츠 컨슈머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과거에는 이 코끼리표에서 보시는 대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 집단을 저희가 상품 수용 주기에서 머저러티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적인 집단들만 공략을 해서 상품을 기획하거나 마케팅을 하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이 변했죠.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우리 시청자와 인간들을 굉장히 날카롭고 파편화된 취향을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노베이터들, 쟤 덕후야, 쟤 약간 너무 이상하고 날카로운 컨텐츠만 보고 있어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면서 이노베이터 쪽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대중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었던 머저러티 집단들은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즉 왜냐? 취향이 쪼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고객의 취향과 소비 행태를 쪼개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이 알고리즘 자체도 컨텐츠의 장르를 8만 개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쪼개고 있고요. 사용자를 2,000개의 취향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평균값을 내는 거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정규 분포를 내는 거가 의미가 없어진다. 즉 평균 상실의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자면 취향 커뮤니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팬데믹 때 이게 굉장히 가속화가 됐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고등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3년이 우리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상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랑 마음이 맞고 나랑 직업이 비슷하고 나랑 취향이 비슷한 어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디지털 세상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커뮤니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4-5개 이상의 단톡방들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거나 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커뮤니티의 어떤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들을 국내외 석학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송기령 박사님은 이제는 저 멀리 거대한 관중을 대상으로 무언가 비즈니스를 만들지 말고 내 주위에 어떤 3,000명을 중심으로 물꼬를 트라라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브랜드를 기획하던 마케팅을 하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 와튼의 어떤 마우로기엔 박사는 개인의 사소한 취향들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 이 취향들이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결국에는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 개인의 사소한 취향에 집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일본의 어떤 야마구치 요에이라는 컨설턴트이자 작가분들은 먼 미래에는 또는 가까운 미래에는 어쩌면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소사이어티라는 커다란 개념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센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즉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과 출발이 어쩌면 커뮤니티에서 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학생분들이 커뮤니티를 조금 다른 키워드로 풀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디지털 살롱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8세기에 이 프랑스의 어떤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살롱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그 문화, 이 프랑스의 어떤 살롱 문화가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귀족 중에 조금 대중적으로 좀 내려온 어떤 그냥 디지털 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여행과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관광 아카데미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의 어떤 키 팩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분들이랑 제 의견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규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행의 본질이죠. 그 공간에 대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왜 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저희들을 가족들을 여행에 데려갈 때 야, 뭐 보러 가자. 제주도에 뭐 보러 가자. 그 다음에 서울의 63빌딩, 한강 유람선을 보러 가자. 뭐 어디, 뭐 고창의 고인돌을 보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도 여행을, 무언가를 보러 가는 게 맞을까요?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재를 보러 과연 우리가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한 여행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행은 왜 하는가? 자, 여행은 잘 보면 요즘에 어떤 소셜 미디어나 그리고 기사들을 잘 보시면요. 자연 경관이 여행을 부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여행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행 산업의 전문가분들, 관광 산업 전문가들한테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연 여행을 자연 경관이 부르는 걸까? 저는 지금 2023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사람이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고 그게 결국 관광상품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정말 자연 경관만으로도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와 설악산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말이죠.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연 경관만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와 설악산 정도가 아닐까라고 조금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 유람선을 보고 63빌딩을 보고 남산을 보러 서울에 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만든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떤 일상들, 내 주변의 일상, 조금 더 가자라고 하면 라이프 스타일도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는 트렌드가 지금의 트렌드다. 그리고 이거를 무엇이 만들었냐? 실리콘밸리가 만든 소셜미디어 SNS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지금 이 시장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행 상품의 세 가지 요소, 공간과 스토리와 음식을 불러서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간과 스토리와 음식.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어떻게 우리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간, 스토리, 음식을 한 방에 해결의 어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슐린 가이드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관광상품, 관광 쪽의 산업의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미슐린 이 가이드의 기원, 오리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슐린 브라더스가 있었죠. 자, 미슐린 브라더스는 처음에 어떤 미국에서 최초로 타이어 회사를 만든 어떤 형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형제가 타이어 회사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는 타이어 회사를 이 형제가 만들었을 때 미국 전체 시장에 자동차라는 게 몇천 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이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동차를 많이 사람들이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미국에 많아질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 여행을 많이 가야지 자동차가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타이어 회사의 형제 대표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00년도에 여행의 가이드를 35,000부 정도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여행 가이드에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숙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지역별로 지도가 있었을 거고요. 그 지역별로 어떤 식당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맛집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어떤 미슐린 가이드가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일상적인 문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타이어 회사가 커지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그때 바로 레스토랑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미슐린 가이드를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 전문 어떤 음식의 어떤 레스토랑의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그냥 그 예고 없이 그냥 방문해서 별점을 매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타 시스템, 익명 스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미슐린 가이드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슐린으로 출발한 이 회사 자체가 식당 가이드인 미슐린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20세기를 이 어떤 가이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대중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늘날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미슐린 가이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즉 결국에 미슐린 가이드, 타이어 회사가 여행의 기본 요소인 공간과 스토리와 음식을 이 미슐린 매거진을 바탕으로 해서 한 큐에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 시스템을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로컬에 집중한 거. 요리가 우수해서 내가 그냥 가까운 동네면 찾아갈 수 있는 맛집이다 정도가 스타 시스템 별 1개고요. 스타 시스템 2개는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어느 정도 서울 기준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그냥 경기도 근방 정도까지는 내가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별 2개. 그리고 마지막 별 3개는 너무 요리가 맛집이라서 훌륭해서 정말 여행, 장거리 여행으로 이 오로지 레스토랑만으로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가 이제 별 3개이고 우리나라에는 아마 제가 한 2군데 정도 레스토랑이 별 3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 3개가 결국 여행의 본질이죠. 이 비지트한다, 방문한다, 여행한다가 결국에는 이 별 3개라는 겁니다. 그만큼 음식이 요즘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컨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건데 재미있는 흐름이 뭐냐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로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IT 서비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한국에 내가 쓴 여행 피드가 지구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이제 더 로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는 로컬인데 유통은 글로벌인데 이 컨텐츠의 본질은 로컬 트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에도 아마 들어와 있죠. 그 반딘 루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서점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아마 그 해외 여행 해보시면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딘 루이스가 굉장히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왜? 아마존 때문에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책방에 가지 않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기 시작했죠.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 반딘 루이스가 게다가 팬데믹까지 겹치기 시작하면서 서점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아마존은 여전히 잘 나가고 그리고 팬데믹도 끝났는데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할 만한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반딘 루이스가 오프라인 서점의 매장의 개수를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기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2023년에 왜 오프라인 서점의 개수를 늘리는 건지. 자, CEO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서점이 로컬 커뮤니티 전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반딘 루이스와 뉴욕에 있는 반딘 루이스와 이 서점,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서점, 인기 있는 책도 다르고 그 문화 자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대형 서점들을 보면 동네별로 로컬 커뮤니티별로 탑10을 뽑지 않고 그냥 전산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소셜의 키워드와 판매 부스를 정말 중앙 집권
압권형으로 만들어서 탑10을 뽑잖아요. 로컬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디앤 루이스가 물론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워낙 국가가 크기 때문에 이 전략이 더 먹혔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은 물론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 동네별로 로컬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문화를 달리 가고 인기 있는 책들의 순위를 달리 뽑기 시작하면서 이 휴먼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디앤 루이스가 다시 지금 요즘 상향가로 올라가고 오프라인 매장의 개수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자, 즉 지금 IT 시스템과 IT 서비스들로 상품이든 컨텐츠든 글로벌로 유통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컨텐츠의 본질이 로컬에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제주도가 물론 제주도와 설악산은 자연경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상품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오래된 로컬 커뮤니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해녀라는 굉장히 신비한 커뮤니티가 있죠. 조선시대부터 시작한 어떤 해녀 커뮤니티를 굉장히 해외 분들이나 그리고 국내 분들도 아직까지 진기하고 희소한 어떤 그들만의 로컬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서울만의 로컬 커뮤니티 문화, 자연 경관이 아니라 제주도 그리고 어디 남도 이런 어떤 로컬 커뮤니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가 2023년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요즘 사람들은 흥미로워한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요즘에 상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이 해시태그로 very local이라는 어떤 키워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공간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고요. 아까 또 미슐린 가이드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허영만 씨의 백반기행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종편 채널에서 굉장히 저예산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영만의 어떤 백반기행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제작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제작비가 필요 없는 컨텐츠라는 거죠.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멋지고 우아하고 핫플레이스가 아닌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백반집들을 기행하면서 이거를 컨텐츠로 엮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지금 TV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유튜브로 충분히 저예산으로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허영만 씨가 다녀간 백반기행이 다녀간 이 식당들이 유명해지고 이 식당들이 있는 이 공간과 다운타운이 굉장히 사람들의 밀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서 제2, 제3의 컨텐츠로 파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즉 공간과 음식이 사람들을 불러 모인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이고 그거를 백반기행이라는 컨텐츠가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숏폼 트렌드와 숏폼 마케팅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요즘에 어떤 유튜브 예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유튜브 예능의 트렌드가 이 포맷과 이 장르가 섞여가면서 이 컨버전스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음식 정보를 전달하는 건지 예능인 건지 잘 모르겠는 어떤 생활 예능, 생활에 대한 어떤 컨버전스 예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허영만 씨의 그 백반기행도 음식 지식 정보 예능인 것 같지만 생활 예능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의식주에 대한 이 생활 부분들을 유튜브 예능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공간으로 사람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ery local 커뮤니티가 기반이 되면 굉장히 생활 예능들이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약간 좀 마지막으로 이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 컨버전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관광 상품 트렌드와 컨텐츠 마케팅 이야기를 제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앞부분에 K 컨텐츠 르네상스가 3, 4년 동안 어떻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쇼폼 트렌드를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장과 고객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행 상품의 3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와 마케터가 어떠한 마인드가 필요할까? 저는 그거를 컨버전스한 어떤 기획력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마블 영화입니다. 근데 마블 영화의 시작이 한 금융회사에서 시작됐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메릴린치라는 어떤 미국의 금융기업이 마블 코믹스라는 종이 만화책 회사를 보면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종이 만화책과 영상. 얘네들 지금 90년간의 역사가 있다. 마블 만화책은, 마블 코믹스는 90년 정도, 100년 정도면 3대의 어떤 그 데모그래피, 할아버지와 아빠와 아들, 이 3대를 커버할 수 있는 시장 장악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블 코믹스에서는 히트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영향력으로 이거를 영상으로 가지고 가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컨텐츠 컨버전스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카 두라렌타라는 굉장히 하이 럭셔리한 유럽의 의류 브랜드이죠. 여성분들한테는 웨딩드레스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대중적인 쇼핑몰에 입점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스카 두라렌타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이 럭셔리 브랜드고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은 굉장히 대중적인 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우리의 VIP들이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을 매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역시 하이 럭셔리 브랜드와 대중적인 플랫폼과의 어떤 컨버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컨버전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기존의 어떤 규칙과 기존의 법칙으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밍글해서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폰의 기능들이 너무 당연하죠. 인터넷을 보고 음악을 듣고 우리는 SNS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이폰의 기능의 본질도 보면 전화 기능과 인터넷과 음악을 듣는 거를 합쳐놓은 컨버전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세 개의 기능을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물론 뭐 애플의 가장 어떤 중요한 디자인 철학도 물론 있었지만요. 즉 어울리지 않은 것들끼리 결합한 거. 저는 아이폰의 2007년의 혁명도 컨버전스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컨버전스한 본질을 가기 위해서 또 같이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어떤 기획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가,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가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검토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면 시장은 또 변한다는 거죠. 즉 컨버전스만큼 중요한 거가 의사결정과 실행의 속도. 저는 그거를 이제 애자일리티라고 본다는 거죠. 즉 컨버전스와 애자일리티가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뭐 스티브 잡스 자서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거가 없다. 이미 있었던 것들끼리 잘 결합해서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서울 근교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 최근 뭐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됐었던 호암미술관의 레노베이션, 그리고 호암미술관이 레노베이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리뉴얼을 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김한기 씨 화백의 특별전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뭐 과거에 뭐 다양한 김한기 화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보실 만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들도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이번 호암미술관에서 김한기 화백의 어떤 일기장들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이제 이 김한기 화백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당시 정말 1950년대였었는데 김한기 화백이 당시에는 정말
해외 여행이 익숙하지도 않으셨을 테고 영어권이라는 어떤 이 언어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셨을 텐데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의 어떤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유럽의 어떤 르꼬르비제의 어떤 전통적인 그 건축 문화와 정원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이조자기가 얹혀지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상 컨버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한기 화백 호암미술관의 어떤 리뉴얼 이 전시조차도 다양한 어떤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과 이야기거리로 인스타그램에서 이슈가 되면서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 호암미술관의 리뉴얼이 많이 알려진 어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컨버전스와 이 빠른 의사결정, 이 에자일리티, 이 속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여행사든지 간에 이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컨버전스 하기 위해서는 해체하고 결합하고 해체하고 결합하고 이런 어떤 트라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죠. 즉 자산과 지식 정보를 해체하고 재결합하는 어떤 시도 그리고 마지막은 유연한 사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컨버전스한 상품의 기획과 마케팅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약간 어펜딕스 개념으로 컨텐츠의 공간이 조금 더해진 어떤 다양한 스토리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앱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레거시 컨텐츠들입니다. 한 번 정도 보셨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든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발리 관광붐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 온리유라든지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사이드웨이는 뭐 북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와이너리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이런 어떤 레거시하고 대형 제작비가 센 컨텐츠들, 헐리우드 컨텐츠들을 우리가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떤 비싸고 거창한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컨텐츠들, 뭐 이거는 뭐 넷플릭스의 어떤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유튜브의 생활 예능과 여행 예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정도 넷플릭스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음식과 여행과 이 정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넷플릭스 컨텐츠고요. 트립 투 시리즈인데 뭐 처음에 그냥 하나의 어떤 시즌으로 시작됐다가 이게 인기가 있자 계속 국가별의 어떤 관광지별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뭐 트립 투 그리스, 트립 투 잉글랜드 이런 시리즈인데 여기에서도 아마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입니다. 영화 배우죠. 헐리우드 영화 배우 이안 맥그리어와 이 찰리 무프맨이 이 두 남자의 브라더십으로 여행을 하는 어떤 모터사이클의 어떤 여행, 완전히 거의 대륙 횡단을 하는 어떤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유튜브 예능이기는 하지만 뭐 김태호 PD가 워낙 스타 PD라서 조금 완성도가 높은 어떤 여행 예능인데 브로마블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세계의 일주를 그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웹 예능으로 만든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저는 컨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로서 지금의 어떤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이 여행의 어떤 상품들의 세 가지 요인들을 컨텐츠의 마케팅과 조금 결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컨텐츠 산업의 측면 쪽에서 봤기 때문에 관광과 여행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어떤 인사이트 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상품과 마케팅으로 연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가영입니다. 감사합니다.